내 기억에 대한 메타 기억. 닥터 X의 인지 분석 기록은 알츠하이머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인지 특성을 강조하는 데도 유용하다. 닥터 X는 해마 의존 기억이나 보기는 하지만은 좋은 메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기억 능력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다. 메타 기억은 메타인지의 한 부분 집합으로 자신의 기억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 객관적인 수치와 일치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탁월한 기억력을 지녔던, 형편없는 기억력을 지녔던,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 놓여있던 이런 범위에 드는 우리 대다수는 꽤 좋은 메타 기억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환자들, 특히 알츠하이머병 초기에 있는 환자들도 정상적인 메타 기억을 유지하며 자신의 인지 능력이 안타깝게도 점차적으로 계속 나빠지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몇몇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기억력을 잃을 뿐 아니라 이런 기억 퇴화에 대한 메타 기억까지 잃는다. 인지적인 사망에 해로운 영향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바로 이런 환자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지가 퇴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들이다. 내 직업 경력에서 가장 나쁜 경험은 법정에 나가서 내 환자 중에 한 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일이다. 그는 68세의 남자였으며 치매가 악화된 결과 차 2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고를 했다. 메타 기억이 나빴던 그는 자신의 인지가 퇴화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차 열쇠를 내놓지 않고 운전을 그만두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가족은 그를 법정으로 데려가는 것 말고는 달리 의지할 수단이 없다고 느꼈고 결국 판사는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가족이 그의 차를 가져가도록 했다. 적절한 판결이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극적인 일이었다. 닥터 X가 늘 직감으로 느껴왔던 사항에 관해 이제 나는 신경학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인지와 가장 관련이 있는 주된 해부학 구조 가운데 닥터 X의 전전두 피질은 평균 이상의 기능을 보인 반면에 해머는 평균 이하의 기능을 보였다. 그는 메타 기억 능력, 폭넓기는 메타 인지 능력이 좋았다. 그 외에 다른 검사는 지시하지 않았고 내 입장에서 그의 진료는 모두 끝났다. 그러나 심리학과 동료의 사무실로 나오자 닥터 X가 나를 부르더니 시간을 좀 더 내어달라고 했다. 내게 묻고 싶은 것이 더 있었던 것이다. 그날은 내 진료인이 아니라서 다른 신경과 의사가 내 진료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연구동 건물에 있는 내 실험실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18층에 있는 실험실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다시 의사 대 의사의 관계로 들어가서 만성적으로 더딘 엘리베이터를 안타까워하고 풍문으로 떠도는 병원 지도부 교체 문제에 대해 잡담을 나누었다. 내 실험실에 들어서자 닥터 X는 마침내 자신의 나쁜 기억력에 대해 새삼 관심을 갖게 된 주된 이유를 털어놓았다. 의학적인 의사 결정과 관련되는 문제였다. 닥터 X는 우리 학교에서 교과 과정 개선 과제를 맡은 위원회의 소속이어서 늘 관련 문헌을 책임져보고 있었다. 최근에 그는 의학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올바른 진단과 치료 계획에 이르기 위해 지적 겸손이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의대 수련의들에게 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다른 논문을 읽은 적이 있었다. 지적 겸손은 메타인지의 연장선상에 놓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적 겸손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의 초기 판단이 틀릴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 이들은 최초의 판단을 접고 더 정확한 다른 판단으로 바꾸는 경향이 강하다.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즉각적인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비행기 조종사나 소방관, 자동차 운전자, 응급의학과 의사 등과 달리 대다수 의사는 일반적으로 천천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맨 처음 환자를 평가할 때 우리 대다수는 가능성이 있는 다른 최종 후보 목록을 염두에 두면서도 우선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을 빠르게 내린다.
증세가 명확한 일반적인 질병의 경우에는 신속한 의사결정도 괜찮지만 복잡한 질병의 경우에는 대기 시간을 갖고 문제를 충분히 숙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문헌을 검토하거나 동료와 상의한 뒤에 최종 진단을 내린다. 물론 후속 검사를 통해서 최종 진단이 나오기는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이 무엇인지 처음에 판단하면 환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환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검사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다. 처음에 가장 가능성 높은 병인 문제의 원인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당연히 기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처음의 직감이 틀리더라도 최종적으로 지적 겸손이 더 중요해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정확한 의학 결정에도 도달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 과정은 진리 탐구와 대비되어 진리 추적이라고 일컬어진다. 우리 대다수가 진리를 탐구하기는 하지만 일정 수준의 지적 겸손을 갖춘 사람만이 진리를 향해 때로 더디게 진행되는 힘든 과정을 인지적으로 추적해 간다. 의과대학 학생에게 지적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의학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편견에 대한 의식을 향상하거나 마음을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덕을 민감하게 느끼도록 하거나 자만심과 편견과 오만 등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의 방법이며 이런 것들은 현재의 의과 교육 과정에 들어있다. 그러나 닥터 X는 교육받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지적 겸손의 성향을 갖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지 알고 싶어 했다. 진단 전문의로 널리 인정받는 것은 자신의 진단 능력이 높은 수준의 지적 겸손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나쁜 기억력에 이에 대한 자각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내놓았다. 그는 의대 시절에 임상수련을 하면서 겪은 대표적인 경험에 관해 이야기했다. 임상수련은 소크라테스 방식을 따르는데 치료 책임을 맡은 조치의 가운 한 무리의 수련의로 데리고 새로 입원한 환자들의 병상을 돌고 난 뒤에 강의실이나 병동복도 끝 구석에 모여 각 사례를 검토한다. 조치인은 전적으로 교수법 방식에 따라 수련의들에게 첫 진단 의견이 무엇인지 묻는다. 대개는 아주 우월한 기억력을 가진 뛰어난 수련의 한 명이 개연성 있는 질병 원인별로 다른 진단과 함께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학적인 근거들을 절절히 읊으며 눈부신 활약을 보인다. 닥터 X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일으켜서 진단명과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이 각각 적힌 색인 카드들을 면밀히 살피며 내용을 훑어보다가 마침내 딱 맞는 것을 찾아내는 기기라고 묘사했다. 닥터 X는 약간의 부러움을 느끼지만 아기는 전혀 없이 자신의 머리가 결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능성이 있는 진단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명확한 사례를 마주하지 않는 한 그 진단에 대해서 여전히 그다지 확신을 품지 않는 채로 있었다. 환자별로 수련의가 한 명씩 배정되면 조치의 감독하에 적절한 진단 검사가 실시된다. 며칠 후에 팀은 다시 모여서 최종적으로 올바른 진단을 내린다. 그러나 조치는 제대로의 교육 효과를 위해 해당 환자를 배정받지 않은 다른 수련의들에게 먼저 어떤 최종 진단을 내렸는지 묻는다. 자신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신뢰하지 않게 된 닥터 X는 자신에게 배정된 환자를 관리하는 사이의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례에 관해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곤 했다. 그는 이 시기에 자신이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에서 최종적으로 올바른 진단을 내리는 타율이 그보다 기억력이 좋아서 마음을 잘 바꾸지 않는다. 다른 수련의들에 비해서 더 높은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남다른 진단으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누구보다 먼저 빠른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내놓는 것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내과 레지던트 감염병 전공 박사 후 과정까지 이처럼 느리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이어갔고 이후에 의사로 활동하는 내내 이 방식을 적용해왔다.
놀라운 수준의 자기인식과 성찰을 지닌 정신의 소유자로서 닥터엑스는 이야기 편향이라고 일컬어온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이는 사건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일련의 원인들을 사건과 연결지음으로써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단순한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어 내어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는衝動을 말한다. 그는 나쁜 기억력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위안을 얻긴 하지만 이러한 줄거리가 이야기 지식의 오류의 고전적인 사례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가 최종적으로 내게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이제는 그도 이해하게 되었듯이 해마 기능이 좋지 않다고 해석되는 나쁜 기억력이 왠지 모르지만 더 나은 의사결정을 이어지는 듯한데 이 가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의사결정 문제는 내각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연구 주제여서 나는 이에 관한 문헌을 잘 알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그에게 알려줄 만한 대답을 알지 못한다고 틀어놓았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지 휴리스틱, 내 정신의 바나나 급제. 데니엘 카너먼은 의사결정 분야의 아버지로 널리 통한다. 이 분야는 1974년 그가 공동연구자 아모스 트버스키와 함께 세상이 놀랄만한 논문,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 휴리스틱과 편견을 사이언스에 발표했을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겉보기에는 완전한 형태를 갖춘 채 등장했다. 이 분야는 대체로 경제학에서 이용되어 경제적인 의사결정에서 아주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고 저신경 경제학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카너먼은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과 관련해 심리학 연구의 통찰을 경제과학에 통합한 공로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또한 의사결정 분야를 다른 많은 영역에까지 확장한 공로로 2013년 당시 미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카너먼에게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했다. 1974년의 고전적인 논문은 획기적인 과학이었다는 점 외의 글의 명확성으로도 유명하다. 제자들은 휴리스틱, 복잡한 과제를 간단한 판단 작업으로 단순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그 휴리스틱과 편견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설명했고 또 다른 뇌 체계인 지각에 빗대어 이 용어를 인지에 적용했다. 우리 모두는 착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같은 직선이라도 화살표가 달린 직선이 화살표가 없는 직선에 비해서 실제와 다르게 더 길어 보이는 현상 등이다. 또 다른 예로 네컷 큐브가 있는데 종이의 평면에 사각형 두 개를 그린 뒤에 직선으로 이 사각형을 연결하여 보완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착각이 일어나 2차원 평면에 그려진 3차원의 정육면체가 떠오른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우리가 흔히 아는 또 다른 착시로 글을 시작한다. 이는 화가들도 종종 이용하는 것으로 물체의 선명도가 거리 지각에 영향을 미쳐 물체가 흐릿할수록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이다. 1차 시각 표시는 보이는 물체의 길이, 양 거리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임무를 맡으며 그림 짐작과 계산 단축을 통해 이런 판단에 도달하는 데 이것이 휴리스틱이다. 1차 시각 표시에서 이루어지는 계산 과정은 휴리스틱을 사용하도록 진화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흐릿한 물체가 실제로 멀리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렇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시각 표질에 내재된 휴리스틱 덕분에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에 그에 따른 대가로 우리는 휴리스틱에 쏙 넘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안개 속을 운전하는 것은 위험한데 시각 휴리스틱에 속아서 차가 실제보다 더 멀리 있다고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신적인 속임수가 그렇듯이 시각적인 착각도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재미 효과를 준 유명한 화가가 MC 애셔였다. 그러나 시각적인 착각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잠재적으로 위험한 편견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우리에게 보이는 신속하게 정보 처리하도록 돕는 이러한 시각 휴리스틱과 마찬가지로 인지 휴리스틱도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런 집행 기능이 요구되는 인지 판단의 순간에 우리의 사고 속도를 높여주는 정신자극의 단축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가 유죄인지 판단하는 배심원이나 어디에 들어야 할지 판단하는 주식 정객이니 이런 사례에 포함되는데 올바른 의학 진단을 판단하는 의사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저자들은 우리 의사결정에 건설되는 몇 가지 인지 휴리스틱을 살펴본 뒤에 우리가 시각 휴리스틱 때문에 편향을 갖게 되어서 시각착오를 일으키고 착시를 경험하듯이 인지 휴리스틱으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며 심지어는 인지 착각을 경험한 것을 입증했다. 시각 휴리스틱이 시각 피질의 계산 단축 요령에 의존한다면 인지 휴리스틱은 우리의 기억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보자. 5 곱하기 6은 얼마인가? 당신의 머리는 30이라고 곧바로 판단하지만 이는 전전도 피질이 작업이 5에 5를 더하고 10에 5를 더하고 15에 5를 더하고 20에 5를 더하고 25에 5를 더하고는 느리고 지루한 계산을 실제로 실행해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어린 시절의 해마 덕분에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을 암기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전전도 피질의 기억 장소에서 그것을 꺼내 오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암기한 구구단을 빠르게 떠올려 끌어내는 능력이 인지 휴리스틱의 예이며 당신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주는 빠른 길이다. 우리의 머리는 인지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는데 우리가 더 빠르게 생각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 분야에서 얻은 가장 흥미로운 심리학적인 통찰의 하나는 신속한 사고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다시 말해서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인지 휴리스틱에 굳이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우리는 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향을 갖게 된 단순한 이유는 우리가 인지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이다.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지못해 자극기억을 사용한다. 15 곱하기 16은 얼마인가? 빠르고 손쉬운 길이 없어서 실제로 정신적으로 해야 하는 질문을 앞에 놓고 다 같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린다. 우리는 인지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너무 선호하는 탓에 편견을 갖게 되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다. 카너먼과 그의 연구진들이 나중에 나온 논문들에 소개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배트와 공을 합친 가격이 1.1달러이다. 배트와 공보다 1달러가 비싸다. 공의 가격은 얼마인가? 대다수 사람들 마찬가지로 당신도 10센트라고 답했다면 이는 당신 머릿속에 이미 답이 먼저 떠올랐고 이를 대답으로 내놓을 만큼 충분히 자신했기 때문이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작업 기억을 일정 정도 사용하는 수고를 들였다면 이 대답이 옳을 리 없고 인지 착각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10센트가 맞다면 배트 가격은 1.1달러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합계는 1.2달러가 된다. 작업 기억을 이용했다면 5센트가 맞는 답이라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신 머릿속에 일어난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 속에 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10센트라는 답에 뭔가 잘못이 있을지 모른다는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냥 답을 밀고 나가기로 결정했던 것일까? 15 곱하기 16이라는 문제에 답할 때에 한 번 틀리는 센치고 답을 짐작해 볼 엄두조차 내지 않고 곧바로 작업 기억을 사용해야 한다고 깨달았으면서 말이다. 15 곱하기 16은 우리 대다수에게 아무 기억 연상이 생기지 않는 수학 문제이지만 이와 달리 공과 배트 문제는 기억을 활용하도록 의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익숙한 물건, 익숙한 돈다리, 익숙한 어림수, 익숙한 거리 등으로 문제를 구성했다. 이런 모든 요소가 미끄러운 기름처럼 문제 속에 숨어있던 탓에 우리 대다수는 인지 휴리스틱에 걸려 미끄러져 넘어져서 10센트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인지 휴리스틱의 편견이 의학적인 판단에만 국한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텐데 그렇다면 다음 문제에 답해보라. 뉴욕과 펜실베니아 중에서 어느 더 높은 빌딩이 많은가? 대다수 사람은 섣불리 뉴욕이라고 틀린 대답을 내놓을지 모른다. 천천히 머리를 써보면 뉴욕의 주도는 올버니이고 이것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보다도 높은 빌딩이 적다는 기억을 꺼내올 수 있었을 테지만 전전도 피질의 기억 장소에서 더 소란스러운 뉴욕시를 재빨리 꺼내온 것이다.
의사결정 분야에서 이런 유행의 문제의 목록을 만들어내었고 이를 통틀어 모세의 착각이라고 일컫는다. 이들 문제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가장 흔히 이용되는 질문이 바로 모세는 동물들을 한 종당 몇 마리씩 방주로 데려갔는가라는 물음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은 모두 2마리라고 대답했겠지만 조금만 천천히 생각을 심사해보면 많은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올바른 대답이 아닌 사실은 제로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무 방주에 동물을 한 쌍씩 데려간 것은 모세가 아니라 노아였다. 구약 성서에 관한 지식을 알지 못한 채 자라서 이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은 이 기억을 이어가는 빠른 길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가령 백과사전이나 구글을 이용하여 느린 사고에 의존하여 올바른 답에 이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유행의 의사결정에서 느린 거북 뇌가 성급하고 자신만만한 토끼네를 이긴다. 의사결정에서 우리의 인지적인 판단이 크든 작든 왜 늘 완전하게 합리적이지 못한지에 대한 기존의 오래된 설명을 반박해왔다. 카버넌과 트버스키의 1974년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인지적인 판단에 편향이 생길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믿음에는 인지 문제에 대해 순전히 인지적인 사고로 냉정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길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너무도 획기적으로 우리의 순수한 인지적인 사고 속에 휴리스틱이 내재해 있음을 입증했다. 빗대어 설명하자면 시각적 착각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다른 내 부위의 부당한 영향 탓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시각 배질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시각적인 착각이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 착각도 우리의 감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하는 인지적인 사고의 처리 방식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유난히 이성적인 친구인데도 터무니없이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목격을 했다. 자, 이런 것이 그렇다. 휴리스틱. 그러므로 나는 좋지 못한 해마 기능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했던 닥터 X의 질문에 가장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카버넌으로 택했다. 그를 개인적으로 아는 동료 한 명이 있어서 우리가 연락을 취했다. 나의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카버넌은 자기적으로 초대해서 기쁘게 응했다. 그의 아파트에서 뉴욕 대학교가 보였다. 창밖을 내다보던 나는 뜻밖의 현재와 과거의 하나의 거리를 여주는 놀라운 회고적인 기분에 빠졌다. 뉴욕의 심리학 학부 시절에 나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정신적인 감정으로 인해 어떤 편견이 보일 수 있는지 논문을 발표했다. 그 당시에 카버넌의 선구적인 연구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댄이라고 부르며 그나야 정중하게 나를 거실로 인도했다. 거실에 책이 꽂혀 있었고 나는 한쪽에 놓인 커다란 입체주의적인 소파에 또 맞은편의 소파에 앉았다. 나는 분명히 시간 제한적일 거라고 예민하게 의식했던 탓인지 아니면 아마도 조금 긴장한 탓인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방문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아침에 손을 돌린 나는 급하게 쏟아낸 문장들이 메아리 치는 것을 들으며 또 한 번 메타인지의 순간을 맞았고 내가 너무 말이 많았던 것이 아닌지 걱정을 했다. 대는 따뜻한 미소를 10개 머금은 채 차분하게 말했다.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 아닌가요? 그리하여 우리는 첫 번째 대화를 이어갔고 이후에 그의 아파트에서 혹은 그가 자주 찾은 동네 식당에서 몇 차례 대화를 이어가며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기억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는데 개입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려던 그의 첫 반응이 단지 지나치게 열정적인 학생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하는지 아는 인기 교수의 정중한 태도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그의 전반적인 태도는 설령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핵심을 토론할 때조차 매우 배려 깊고 상대의 불안을 들어주었다. 80대 나이인 데니가 이처럼 종교인 같은 품성을 지닌 덕분에 한평생 우리 정신의 함정을 파헤치면서 학자로 살아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